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된 여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았던 20대의 신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배속이 붙어 빨라진다던데 요즘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아직 마음은 마냥 어리기만 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절대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네요. 결혼 생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 이제서야 좀 결혼 생활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였어요. 사실 정말 한참 힘들던 시기에는 어디다가 하소연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누군가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꽁꽁 숨기고만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제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는 버티기 힘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우울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시댁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공무원을 하시고 저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온 가족이 모두 공무원인 공무원 집안이에요. 공무원 월급이야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번다기보다는 직장이 안정적인데 장점이 있다 보니 저희 집이 그렇게 월등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럭저럭 부족한 거 없이 컸죠. 저도 큰 돈을 버는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처럼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들어갔죠. 또 제 학창시절에는 한참 공무원 붐, 교사 붐이 일었을 때라 교대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어요. 어쨌든 저는 노력해서 운 좋게 꿈을 이루었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기 시작했죠. 유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1학년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를 다니던 중엔 친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대를 가겠다고 재수를 하는 바람에 몇몇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마침 저도 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라 참 반갑게 느껴졌어요. 주영아, 나야 잘 지내지. 너야말로 잘 지냈어? 나야 뭐 똑같아. 아니, 얼마 전에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애들 보고 싶단 얘기가 나와서 동창회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어때? 나와볼래? 동창회? 다들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이러다 얼굴 까먹겠어.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나야 불러주면 고맙지. 나도 니네 보고 싶어. 날짜랑 장소 정해지면 말해줘. 꼭 갈게. 진짜? 그럼 애들한테도 오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래, 알겠어. 곧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척 설레더라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애가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근황이 궁금하긴 했었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던 애였는데 순하고 착해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거의 3년 내내 짝사랑을 했는데 접점이 많이 없어 많이 친해지지조차 못했던 친구였죠. 1학년 때부터 의대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졸업 이후로는 딱히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다른 친구들도 만날 겸 내심 그 애가 나와주길 기대하며 반장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렇게 연락이 온 지 한 달쯤 후에 다시 반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존에 서로 연락하던 애들끼리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했던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저도 시간이 나는 날이라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와, 유진이다. 소유진, 잘 지냈냐? 뭐하고 살아? 너 소식 아는 애가 별로 없어서 궁금해 죽는 줄 알았다, 야. 고등학교 친구들은 평생 간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어색함 하나 없이 그저 반갑기만 한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반가워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많은 친구들을 빠르게 눈으로 훑었어요. 구석자리에 제가 좋아했던 희준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일부러 구석이 편한 척 자연스럽게 희준이가 있는 테이블로 가 자리를 잡았어요. 야,
너 오랜만에 와서는 왜 그렇게 끝에 앉아? 이쪽으로 와, 여기 가운데로. 다들 너 얼마나 궁금했는지 알아? 아이, 나 가운데 자리 불편해. 주목받는 것도 싫고. 얘기야 다 같이 하면 되지. 구석에 있을래. 가운데 자리로 오라는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희준이와 눈인사를 나눴어요. 다행히 희준이도 저를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혹여나 무관심해하거나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 하나만으로 여기 용기 내서 앉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이다 희준아. 어떻게 지냈어? 그러게 얼굴 보니까 반갑네. 나는 의대 입학해서 공부 중이라 아직 학생이야. 와, 결국 원하는 데 간 거야? 옛날부터 의대 가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맞아, 기억하네. 당연하지. 네가 맨날 반에서 1등, 전교권 유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잊어?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 너라면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넌 교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당연하다는 듯 돌아오는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희준이가 설마 제 장래 희망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희준이랑은 1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고 2, 3학년 때는 문과 이과로 나뉘어져서 같은 반이 되지 못했거든요. 희준이야 워낙 전교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애였으니 제가 기억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평범한 애였기 때문에 희준이가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맞아, 기억하네? 내가 말한 적이 있었나? 예전에 당연히 기억하지. 나 반에 친한 사람 별로 없었잖아. 사실은 저도 희준이랑 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희준이는 나름대로 저를 친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희준이의 생각을 들으니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반 친구들은 제게 몇 번 관심을 주다가 몇 시간이 지나니 결국 가운데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와 희준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흥이 많은 친구들이라 테이블을 비우고 이리저리 술을 마시러 다니느라 둘만 남은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첫사랑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면 환상이 깨지니 다시 만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환상이 깨지기는커녕 더 좋아지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이뤄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도 멋있고 여전히 사근사근한 성격도 좋았어요. 어린 시절의 감수성을 다시 되찾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는 그럼 지금은 어디 쪽에 살아? 나는 우리 다녔던 학교 근처에 있는 스카이 상가 알지? 그쪽 아파트에 살아. 진짜? 나는 거기 길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뭐? 정말?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사 갔었는데 나 지금 다니는 학교가 거기랑 더 가까워서 다시 이사 왔어. 본가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서. 하긴 근데 너 진짜 멋있다. 의대라니. 그것도 완전 명문대 의대잖아. 어릴 때도 공부 잘하긴 했지만 그럼 공부하느라 평소에는 시간이 별로 없겠네. 그래도 뭐 가끔 이렇게 나와서 밥 먹고 할 정도는 돼. 의대에 다닌다는 건 정말 멋있고 동경할 만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집도 가깝다는 걸 알게 되니 희준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공부하느라 바쁜 애를 자꾸 불러내는 것도 민폐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 할 말이 끊겨 침묵이 맴돌고 있는데 갑자기 희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저녁에 뭐해? 저녁에? 뭐 없는데? 내일도 저녁 같이 먹을래? 그래도 돼? 안 될 거 없지. 너 바쁘잖아. 아까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너랑 밥 먹을 시간은 있어. 희준이는 담백하게 다음 약속을 잡는데 얼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얼굴에 오른 열을 식히려고 물을 엄청나게 마셨죠. 그렇게 다음 날 저는 희준이를 만났고 얼마 안 가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희준이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연애를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 저를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고요. 희준이를 만나고 나서 저도 좋긴 좋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알콩달콩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
너무 붙어있는 연애보다는 각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다가 한 번씩 쉴 때 서로를 찾는 연애 방식이 잘 맞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희준이와는 연애를 꽤 오래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희준이가 의사 면허를 따고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유진아, 우리 결혼할래? 응?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희준이는 처음 다시 만나게 됐던 그날처럼 청혼도 담백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했어요. 누군가가 보기엔 둘 다 결혼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주의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야 교사 생활 연차가 쌓여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아둔 게 있었지만 희준이는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이제야 인턴이 된 터라 수중에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내가 곧 벌어서 갚으면 되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거 모르셔? 아직 말을 안 했어. 뭐? 왜? 벌써 희준이와 만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께서 제 존재를 모른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희준이를 예뻐라 하며 혼자 사는 희준이를 위해 엄마께서 갖가지 반찬을 싸보내기도 하고 희준이를 불러다 고기를 구워 먹인 적도 있었거든요. 저야 왠지 예비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친구 부모님과 결혼 전에 미리 만나는 게 내심 불편해서 그런 자리를 원한 적도 없었지만 제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서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제 반응을 본 희준이는 약간 곤란하다는 듯한 얼굴을 했어요. 엄마는 내가 연애를 하면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얘기 안 했어. 말 안 하는 편이 우리한테 더 편하기도 하고 결혼할 때 되면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야. 희준이네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예전부터 자식 교육열에 미친 극성엄마로 유명하긴 했어요. 희준이가 제게 학창시절 내내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속이 상한 걸 눈치챈 희준이가 저를 그날 내내 달래주어 겨우 속이 풀렸죠. 제 존재를 그렇게 청천벽력같이 갑자기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됐어요. 옛날부터 희준이네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공무원 집안의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 부러움의 시선도 받곤 했었지만 잘 사는 집안의 의사인 희준이와 비교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느끼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하니 숨이 막혔어요. 희준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볼까? 아직 너무 이른 나이이기도 하고 요즘은 다 30대 넘어서 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던데.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건 아닌데 그냥 너희 어머니가 날 좋아하실까 싶어서.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해. 나한테 너만한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만나보지도 않고 널 평가해버릴까 봐. 그럼 나도 너무 화날 것 같아서. 그래도 직접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 우리 집에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경사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결혼 계획 시작부터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희준이가 말을 잘해준 건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까지 딱히 이렇다 할 재난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희준이의 집 쪽이 조용한 걸 보니 희준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반대가 몰아칠 걸 예상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고요하기만 하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덤덤해졌어요. 이러다 결혼까지 무사히 해내면 다행이고 반대하더라도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해뒀던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희준이네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저는 마음이 한없이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희준이의 본가는 생각보다 더 으리으리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마음 컨트롤을 하고 갔는데도
막상 넓은 내부와 번쩍번쩍한 인테리어를 보니 내심 기가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유진이에요. 유진아, 우리 부모님이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왔니? 희준이가 하도 네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해대서 도대체 어떤 앤지 궁금했다. 당신도 참. 얼른 들어와요. 밥 다 식겠다. 시아버지는 인상이 참 좋은 분이셨던 반면 시어머니는 조금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희준이가 약간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주려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한결 나았어요. 부엌에가니 집에 상주하는 도우미분께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니 또 괜히 자신감이 떨어졌죠.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내내 빤히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어디 데리고 나가도 촌티나서 창피할 일은 없겠어. 엄마, 왜? 이쁘다고 칭찬하는데도 왜 나를 세우니? 이거 칭찬이야? 오해하지 마라. 네, 오해 안 해요. 감사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도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집안에 얘도 명색의 의사잖니. 다른 의사 아들이 있는 집은 다 중소기업 회장 소녀 같은 좀 사는 집 딸들이거나 같은 의사, 법조계 사람인데 너는 그에 비하면 솔직히 조건이 많이 딸리는 건 맞잖니? 엄마, 그런 얘기는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넌 좀 가만히 있어. 차라리 툭 까놓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희준이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 희준이가 아까운 건 사실이란 뜻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내가 허락해주는 건 희준이가 네 얘기를 하도 좋게 해주고 널 너무 좋아해서야. 알겠니? 나도 내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괜히 뜯어 말렸다가 하나뿐인 아들 잃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만 쟤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집의 자랑거리로만 살아왔는데 네가 거기에 유일하게 먹칠을 하는 거야. 다들 내 아들 의사라고 대단한 며느리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범한 공무원 지방 공무원 며느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참, 어떻게 반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를 알고 있으니 어머님 말씀에 반박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의사 사위 얻으려면 병원 한 채 지어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고 솔직히 제 눈에도 희준이가 제게 과분한 사람이긴 했어요. 집 잘 살고 능력 있고 착하고 다정하게까지 한 남자인데 꼭 제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남자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겐 희준이가 결혼 상대로서 최선의 선택이지만 희준이에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그날 이 대화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불편하게 할 만한 대화는 안 하셨어요. 희준이가 워낙 눈 부릅뜨고 눈치를 주기도 했고 별로 그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 보이셨어요. 그냥 제가 희준이에 비해 한없이 모자라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시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제 와서 희준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었거든요. 조금 전에는 시부모님이 저를 정 안 좋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 등지고 살아야지 라고 다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나 뵙고 나니 그러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이라는 게 각 집안의 행사이기도 한데 시부모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먼저 등을 돌리는 건 희준이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았어요. 저에겐 미워도 희준이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니까요. 이왕이면 시부모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사이가 나아졌으면 했어요. 희준이 말대로 시간이 흘러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시부모님도 저를 천천히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미안해, 오늘 내가 그렇게 주의를 들었는데도 속상했지? 아니야, 어머님 하신 말씀 중에 딱히 틀린 말도 없는데 뭐. 의사라고 하면 다 우러러보고 좋은 집안에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까우실 수도 있어.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우리가 뭐 죄지었어. 난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그게 너고. 나도 나 노력하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시부모님이랑 계속 갈등 일으키고 하면 중간에서 곤란할 거잖아. 최대한 잘해드려서 화목하게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중간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약간의 찜찜함이 남은 그날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듯 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상견례도 남편이 시부모님을 단단히 단속했는지 아무 탈 없이 지나갔어요. 애초에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끼리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결혼 준비를 끝낸 상태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이니 혼수니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비슷하게 받은 상태에서 해결했거든요. 남편 쪽이 더 잘 산다고 더 내는 것도 없었고 저희 집도 의사사위 얻었다고 더 내는 것 없이 평화롭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때도 결혼 후 첫 명절도 모두 무난히 흘러갔거든요. 딱히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지도 냉랭하게 대하지도 않으셔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시려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대하시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랑 있으면 미소는 짓기는 하시는데 입가에 미세하게 경련이 있는 게 묘하게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낯도 풀리고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듯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저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저예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혼자 전화를 다 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녁 드셨나 궁금해서요. 안부차 전화 드렸어요. 네 시아버지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나가서 없고 나는 저녁 생각 없다. 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도 마침 오늘 남편이 병원 당직이거든요.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어머니 댁으로 몇 시까지 모시러 갈까요?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니 조금 고민이 되시나? 괜히 제안드렸나 걱정이 되던 차에 어머님께서 답을 하셨죠. 그래, 그럼 나는 외식은 됐고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네? 어머님, 맨날 댁에서 도우미 이모님이 해주시는 집밥 드시는데 또 집밥으로 드시라고요? 어머님께서 회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진짜 괜찮은 집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회도 좋고 가정부 아줌마가 해주는 밥도 맛있는데 난 며느리 정성이 보고 싶네? 귀찮아서 밥 한 끼 띡 사주는 것보다 반찬 가짓수 몇 개 없어도 진정성 보이는 한상 차림이 먹고 싶은데? 아, 네. 조금 난처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은 혼자 먹는 날이라 대충 끼니를 때울 생각이었거든요. 주말에 해놨던 밑반찬은 거의 바닥났고 있던 요리 재료도 싹 긁어모아 전날 남편과 요리해 먹었던 탓에 이렇다 할 재료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거절하면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더 안 좋아졌지. 아무리 비싼 음식을 사드린다고 해도 좋아지진 않을 거란걸요. 어머님의 마음을 열려고 먼저 했던 제안이 제게 독이 되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의 고민 끝에 시간을 확인했죠. 저녁 시간을 약간 늦추면 장보고 요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머님, 7시 30분쯤까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러마. 전화가 뚝 끊어졌고 저는 그 길로 차 키를 갖고 나가 대형 마트에 나가서 요리 재료를 사담았어요. 양손 가득 정신없이 쇼핑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시간에 쫓겨가며 요리를 한 뒤 식탁의 세팅까지 마치는데 예상 시간을 딱 맞췄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어머니께선 약속한 시간 30분 전에 집에 도착하셨어요. 한참 부엌이 난리일 때 도착하셔서 내심 당황했죠. 어머님, 빨리 오셨네요. 여유 있게 오는 게 낫잖니? 아니, 그런데 세상에 부엌꼴이 이게 뭐니? 아, 급하게 장봐와서 음식하느라 조금 어지럽혀졌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제가 깨끗이 치우고 음식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너는 무슨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애처럼? 원래 음식을 하는 중간중간에 치워가면서 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럼 잔뜩 쌓아놓고 다 먹고 치워야 해.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도 아는 걸 넌 왜 모르니?
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정부 아줌마 운운하며 잔소리 하시는 게 이해 안 되는 와중에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차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너 무슨 혼자 자취하니? 미리 많이 사뒀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신경 쓰여서 보통은 하루 전이나 당일에 식재료를 사다 놓다 보니까 그래도 냉장고 안이 어지러운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항상 냉장고가 꽉꽉 채워져 있어 봤자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밖에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아서 나중엔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 보일 순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말도 없이 냉장고를 한 칸 한 칸 열어보니 얼굴이 헛헛하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에 음식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집 살림을 잘하고 있나 검사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낫긴 뭐가 나? 주부가 냉장고에 먹을 음식 정도는 꼬박꼬박 채워놔야지. 설마 귀한 아들 데려다가 음식하기 귀찮다고 굶기는 건 아니지? 어머니, 저 주부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엄연히 직장이 있고 남편이랑 전 서로 굶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있으면 꼭 식사 함께 하니까 괜한 걱정 마시고 잠깐 앉아 계세요. 한 번 더 앉아 계시라고 권했는데도 어머님은 부엌에서 두 발이 붙어버린 듯 계속 서서 절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러다 음식이 안 끝나겠다 싶어 포기하고 음식을 하는데 어깨너머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는 족족 잔소리가 날아왔어요. 부침개는 그렇게 뒤집으면 맛없다느니 간을 왜 이렇게 싱겁게 안 하는 둥 조미료는 뭘 써야 맛있다. 중간중간 치워가며 하라니까 왜 안 치우냐 등등. 어머님이 오신 시점부터 요리가 끝나는 데까지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3시간은 지난 것처럼 땀이 나더라고요. 어머님께 식사를 차려드리고 저는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어머님 식사하는 동안 설거지와 뒷정리를 1차로 했어요. 저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빈말으로라도 와서 같이 먹자는 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서운했는데 같이 겸상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또 드시면서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내셨거든요. 얘, 김치는 네가 담근 거니? 네. 너 한국인이면 김치가 맛없기 힘든 거 모르지? 내 살다 이렇게 밍밍한 김치 처음 먹어본다. 우리 아들은 여태 이런 걸 먹고 산 거야. 다음번에 내가 김치 맛있게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희준이 당직일 때 한번 와라. 예전에 희준이한테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해 주시는 이모님 구하는데도 엄청 까다롭게 구셔서 힘들었다고요. 저도 요리를 즐기지 않는 편은 아니라서 나름대로 그럭저럭 만들 줄은 알았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서 짜증은 났지만 이런 기회에 배워둬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배우러 한번 갈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다 드시고 나서야 저는 숟가락을 겨우 들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먹은 접시도 그대로 두고는 시간이 늦었다며 휙 가버리셨어요. 어머님 배웅해드리고 먹던 밥 숟가락을 다시 쥐는데 제 처지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괜히 전화해서 이 고생을 사서한 느낌이 들어서 자책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잔소리는 끊임없이 쏟아내긴 하셨지만 그렇게 싫은 내색도 아니셨거든요. 못마땅한 며느리의 노력에 대한 표현이겠거니 싶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운해하면 저만 손해기도 하고 제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무척 좋아했거든요. 여보, 정말이야? 어떡해, 너무 잘했어. 엄마랑 당신이랑 잘 지내면 더 바랄 게 없지. 엄마도 괜히 틱틱대시는 거야. 원래 좀 까칠하시잖아. 그래? 음식을 너무 맛없게 해드린 건가 싶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아니야. 엄마는 원래 웬만한 맛집 가도 그러셔서. 신경 쓰지 마.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입맛으로는 원래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니까. 안 그래도 어머님이 김치 맛있게 하는 법 알려주신다는데 한번 가봐야 할까 싶어. 그래? 와,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는데. 내가 맨날 알려달라 해도 엄마 비결이라면서 안 알려주셨는데 잘됐다. 당신이 배우고 와서 나도 좀 알려줘. 우리 엄마 김치 있으면 겨울 내내 그걸로 요리해 먹고 살 수 있어.
그 정도야? 알겠어. 시간 날 때 한번 배우러 다녀올게. 그렇게 자주 교류하다 보면 금방 친해질 거야. 노력해줘서 고마워, 여보. 한없이 좋아하는 남편을 보며 노력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불편한 것과는 별개로 결혼 후 남편과는 점점 사이가 애틋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에 돌변한다던 어떤 여자들의 후기와는 달리 저희 남편은 여전히 바쁘긴 해도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어머님과 빨리 친해져서 남편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머지않은 시간 내로 시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하필 애들 시험 기간이 겹쳤어요. 기출문제를 검토하고 문제를 만드느라 평소보다 정신이 조금 없던 기간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를 미친 듯이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김치재료 다 사다 놨으니 오늘 저녁에 좀 들러라. 네? 어머님, 저 죄송한데 요즘은 애들 시험 기간이라 좀 바빠서요. 제가 시간 괜찮을 때 주말에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뭐? 내 말 못 들었어? 재료 다 사다 놨대도? 그럼 김장을 다 혼자 하란 말이야?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이모님 하루 일당 더 챙겨드리고 김장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도저히 퇴근하고 어머님 댁까지 가서 김장을 하고 돌아올 자신이 없었어요. 전날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 잠도 많이 못 잔 상태였던 데다 이제 겨우 수요일이라서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일주일 내내 피로가 쌓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이모님 마침 오늘 휴일이야. 간만에 집에 없는 사람 다시 불러내라고? 믿었던 이모님마저 하필 이런 날 휴일이라니. 게다가 재료를 다 사다 놨다고 하셔서 거절하기도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럼 재료 오늘 하루만 두고 제가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오늘은 잠만 확보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화기 너머로 냉랭한 기운이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오늘이어야 한다니까. 눈웃음 살살 치면서 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역시 다 빈말이었니? 정말 최근에 좀 바빠서서 그래요, 어머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바빠봐야 의사인 내 아들보다 바쁠까? 네 남편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 가정에 챙길 거 다 챙기는데 너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왜 이리 많아? 애초에 내가 일을 잘하는 애였음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저번에 집 가서 일하는 거 보니 내 속이 다 터지고 천불이 나서 좀 알려주려 했건만 기껏 지 생각해서 시간 내서 장 다 봐왔는데 뭐 못 온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 것 같아 난처하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대뜸 전화해서 오늘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굳이 일 때문에 바쁜 기간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선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잠을 못 잔 상태라 예민해져서 그런지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늘은 못 가요, 어머님. 내일 갈게요. 오늘 당장 안 한다고 재료들 싹 갖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나갔어요.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왜 어머님 전화를 붙들고 이렇게 시간 뺏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 먹어도 그만인 김치를 꼭 배워야겠다고 이 컨디션에 시댁에 다녀올 일은 없잖아요. 제가 세게 나올 거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신 모양인지 잠시 말이 없던 어머님이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다시 전화해서 좀 달래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기력이 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좀 모른 척하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덕분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출근할 수 있었죠. 어머님, 저 오늘 바로 댁으로 갈게요. 어제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전화를 너무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겼어요. 혹시나 싶어서 아버님께도 미리 연락을 드렸고요. 너희 시어머니 단단히 삐졌다. 농담하시는 아버님 말씀을 듣고 오늘은 냅다 엎드려서라도 비 맞추는 척 좀 해야겠다 싶었어요.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죄송해요, 어머님. 어젠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왔잖아요. 너처럼 제멋대로 사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일을 가르치겠다고. 내 아들이 그 맛없는 음식 주워 먹고 살 거 생각하니 짠해서 뭐라도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호의를 생각하긴커녕. 그래서 왔잖아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배워서 나중에 어머님께 더 맛있는 한 끼 차려드릴게요.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어머님의 냉랭한 태도는 풀릴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짜증을 풀듯 신경질을 부리며 김치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식구 몇 되지도 않는데 사오신 김치 재료 양은 어찌나 많은지 저는 제가 김치 공장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군말 없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않고 말로만 제게 일을 가르치던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시집 올 때 영 마음에 안 드는데도 참고 결혼시켜줬더니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다고 내 아들 케어를 잘하면 몰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집은 조잡스럽고 요리도 더럽게 못하고 의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집 한 채 안 해온 애가 집안일도 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일 좀 가르치려 했더니 못 온다고 뻗튕기질 않나? 이런 싸가지는 네 부모가 가르쳤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제 부모님 이야기를 왜 하세요? 저에게 뭐라 할 건 마음의 준비를 해놔서 어떤 말을 하든 괜찮았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걸 듣자 속이 꿈틀했어요. 뭐? 꼴에 부모 욕했다고 발끈하는 거니? 시댁에 욕먹기 싫었음 뭐라도 더 보탰어야지. 이렇게 차이나는 결혼을 시켰으면 알아서 설설 기집 못할 망정 아주 우리랑 다 똑같이 하려고 하고 니네 집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많이 참은 거야. 알아? 아니, 시댁이 더 부유한데 저희 집이 똑같이 하려고 한 게 뭐가 문제예요. 잘 사는 집에서 더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어머님 성엔 안 차실지 몰라도 저희 집도 공무원 집안에 저 교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 안 당해요, 어머님. 뭐? 얘 좀 봐라. 아주 웃기는 애네. 희준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박박 우기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내가 어떤 며느리 볼지는 알고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주면 나중에 압구정에 개인병원 하나 내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 물려준다고 했던 집도 있어. 그거 다 포기하고 결혼시켰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하나 못해? 막말로 너희 집에서 우리 집에 최소 월 300씩 붙여도 모자란 거 아니니? 뭐라고요? 너도 양심이란 게 있음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평생 우리한테 300씩 붙여봐야 압구정에 개인병원을 차릴 수 있겠니? 강남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 그 정도는 줘야 우리가 아들 장가 잘 보냈네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을 못 태우면 시댁에 차라도 한 대 뽑아줘야지. 내가 너 말고 다른 집 애들 며느리로 받았으면 이미 다 받고도 남았을 텐데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서는? 어머님 차 있으시잖아요. 멀쩡한 차 냅두고 또 차가 필요하세요? 나 말고 너희 시아버지나 벤츠로 한 대 뽑아드려라. 고다버님 생신인 건 알고 있지? 저희 아버지 생신에도 벤츠는 못 뽑아드려요. 그렇게 돈돈 거리실 거면 그냥 끝까지 결혼 반대하시지 왜 기껏 결혼시켜놓고 이러세요. 뭐?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했어?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의사 사모님 놀이하고 싶었으면 이 정도 조공은 해다 바쳐야지. 너나 너희 부모나 어떻게 몇 년 동안 양심도 없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내일 김장재료 더 사다 놓을 테니까 와서 김장 더 하고 가라. 아, 지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게 양이 많아서 벅차 죽겠는데 이게 뭔 소린지. 하다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고분고분 굴다가는 평생 시댁에 끌려다닐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나 니네 부모나 진짜 양심도 없고 공짜 심보는 두둑해서 우리 집 아들 덕이나 볼 생각하고 도대체 뭐하는 집구석이니?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양념을 버무리던 배추를 어머니께 던져버렸어요. 싶었지만 이미 2판 4판이었죠. 이걸 어쩌죠 어머님? 저희 집은 돈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저는 일도 잘 못해서 백날 불러서 일 시켜봤자 사고만 칠 텐데요. 이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눈 매워, 눈 매워. 조준을 잘못해서 김치가 얼굴에 철썩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그 모습이 좀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방방 뛰는 모습이 안쓰러워 물티슈 한 장 뽑아서 건네드리고 저는 바로 나갈 짐을 챙겼죠. 이런 꼴 한 번 더 당하기 싫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는 어머님이나 더 담그세요.
저희 집이 돈은 없어도 전 귀하게 키워서 일 못하겠네요.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미쳤어? 분에 받쳐 소리를 지르면서도 얼굴에 묻은 양념이 잘 닦이지 않아 버둥대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저도 노력했는데 제게 돌아오는 대접이 겨우 이런 거란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속은 참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수치스러웠는지 남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았고 저도 굳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님께서는 몇 번 개인 연락으로 저를 괴롭히긴 하셨지만 너는 떠들어라 하니 금방 편안해졌어요. 사이가 더 서먹해지면서 남편과 아버님 앞에서 서로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는 사이가 됐죠. 그래도 그런 시집이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역시 고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편하고 좋네요. 제 고되고 힘들었던 시집살이는 그렇게 겨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 파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게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가끔 다른 분들의 시댁살이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럴 때마다 참고만 사는 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비로소 진정한 반려인을 만나 현재는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 어디서 조사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병해주는 아내는 있어도 간병하는 남편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저는 경험자로 저 조사 결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 그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정확히 저는 10년 전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였죠. 그래도 갑상선 암은 그나마 예후가 좋은 암인데도 특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원래 사람이 아플 땐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결코 작지 않은 상처를 주셨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가족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암에 걸린 몸으로 인생 낭떠러지 앞에 홀로 서 있어야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롤러코스터 같았던 제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당시 엘모그룹 대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선배가 그 인간을 소개해줬죠. 그 인간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름 잘나신 엘리트였어요. 거기에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집이 큰 숯불고기집을 운영하면서 나름 잘 산다는 걸 알았는데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옷이나 기타 시계 같은 건 잘 몰라도 비싼 물건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 사람의 집에 비하면 뭐 하나 견줄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기 힘들었는데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쓰셔서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빚을 갚는다고 무리해서 일만 하시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은 빚 모두 저희 엄마 차지였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 빚을 갚느라 저 혼자 키우랴 환갑이 넘어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 어렸던 저는 엄마도 아빠처럼 될까 두려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꼭 절반은 저희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자식이 힘들게 본 돈은 못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그때 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입사 후 받은 월급의 절반은 저희 집 빚 갚는데 보탰어요. 그렇다 보니 전 남편과 연애를 할수록 집안 간의 차이를 많이 느껴 위축되곤 했는데 저도 당시는 어렸던 건지 직업 괜찮고 집안 좋고 거기에 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좋았어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도 저를 참 좋아했는데 그 인간이 원래 지보다 잘난 여자는 싫어하면서도 너무 못난 여자는 자기랑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모자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저는 능력은 있지만 집안 형편은 자기네보다 못하니 자기 수준의 딱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당시 170키에 51kg로 그리 못난 외모와 몸매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쩐지 그 사람은 저랑 다니면서 살짝 우쭐해 하곤 했어요. 연애하고 6개월이 지났을까?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리라면 늘 저를 동행하거나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며 저를 그 자리로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인간은 이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했어요. 야, 내 여자친구 죽이지. 직업도 완전 좋아. 요즘 누가 능력 없는 여자를 만나냐? 어때? 우리 진짜 잘 어울리지? 잘 봐도 우리 곧 결혼할 거니까. 그리고 니들도 우리 결혼식에 와서 외로운 놈들은 짝들 좀 찾고 그래라. 오, 너 지금 우리한테 미리부터 결혼할 거라고 발표하는 거냐?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며. 근데 벌써 결혼을 하는 거야? 너 설마 속도 위반? 속도 위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렇게 매너 없는 놈으로 보이냐? 좋으면 하는 거지.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나는 우리 혜란이 1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 입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생각을 해봐라. 우리 혜란이 웨딩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이쁘겠냐? 자기야, 그만해. 나 너무 창피하다. 죄송해요. 이 사람 취했나봐요. 나 안 취했어. 그리고 뭐가 창피해? 내가 내 여자친구 이쁘다고 자랑하는 건데. 쟤들 얼굴 좀 봐. 부러워 죽겠다는 얼굴이잖아. 야, 최진우, 그만해라.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네 그래. 네 여자친구 대박 이쁘다. 부러워 죽겠다. 됐냐? 재수씨, 이놈이 재수씨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오늘 여기 와서 계속 재수씨 얘기만 했어요. 아주 귀가 축축하다니까요. 뭘 또 그렇게 말을 해. 우리 혜란이 민망하게. 내가 좋아서 그렇지. 혜란아, 우리 말 나온 김에 시간 더 끌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 집은 내가 좋다고 하면 게임 끝.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요?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때로 돌아가 순진에 빠진 28살의 저를 끌어오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저 인간한테 푹 빠져있던 때라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허세에도 설레곤 했는데요. 그 뒤 그 인간 만난 지 1주년에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족쇄가 될지도 모를 문제에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시댁에서 받게 되었는데 명의는 남편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제가 그 10억을 받아 챙긴 것처럼 저를 올가매려 했었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어느 시부모가 10억이 나는 집을 턱 사주니? 너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나도 나지만 넌 진짜 로또 맞은 거다. 내 친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통이 크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네,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생각만 하지 말고 너도 뭔가 보답을 하라고. 요즘 가게가 손님이 너무 많은데 일손이 딸린다. 나는 솔직히 일하는 며느리 별로 반갑지 않거든. 우리 집이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나는 그저 내 아들 내조 잘하고 시부모한테 깍듯한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 그니까 괜히 일한다고 유세 떨 생각은 하지도 말고 쉬는 날에는 우리 식당 와서 일도 좀 돕고 그래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쯤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 점에서는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결혼 후 주말이면 골프다 낚시다 하며 자기 취미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모처럼 쉬는 날이라 가까운 데 데이트라도 가자고 하면 그 인간은 자기 오늘 가게 가는 날 아니야? 나는 자기 당연히 가게 나갈 줄 알고 벌써 골프 약속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쉬는 날 정도는 가게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좀 따. 이딴 식의 말을 했어요. 저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서운하다 못해 서러웠던 저였는데 마음이 그래서인지 시댁 가게에 가서 일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다른 직원들 대하는 것보다 더 호통을 치곤 하셨는데요. 뭘 그렇게 굼떠?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 안 보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며느리인데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저기 손님들 일어나면 얼른 가서 상 치워. 다음 손님 밖에. 얼른! 이쯤 되면 제가 며느리인지 직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뿐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니 저도 주말이면 시댁 가게에 가기 싫으니까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 친정에 가봐야 한다, 주말이면 핑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댁 가게를 가지 않으려 하니 이 망할 놈이 불만을 갖더군요. 자기 부모님 힘든데 제가 꾀를 부린다고요. 그럼 자기가 골프 가지 말고 가게 가서 좀 도와드려. 왜 나한테만 그래? 막말로 내가 그 집 딸도 아니잖아.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 거기 전부 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 내가 가서 뭐 발레 파킹이라도 하냐? 아님 수술 만들어. 그건 또 무슨 편견이야? 다른 가게도 아니고 자기네 부모님 가게인데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정말 할 일이 없겠어? 왜 나만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긴 벌써 잊었어? 우리 집에서 10억 아파트 해줬잖아. 자기는 꼴랑 1,000만 원 혼수해왔고. 그러니 자기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게 맞잖아. 뭐? 누가 들으면 내가 10억을 그냥 다 받은 줄 알겠다. 막말로 이 아파트 명의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논리야? 공동명의도 아닌데 왜 나만 자기네 식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건데? 혜란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이 집 사줄 때는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누구 명의인 게 뭐가 중요해? 다 공동재산인 거 몰라? 나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이다. 우리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말자. 뭐? 수준? 자기야말로 이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물론 비싼 집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지. 근데 나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자기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만약 정말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그럼 나 아파트 안 받는다고 했을걸? 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됐어. 이미 끝난 얘기를 뭐하러 해. 어쨌든 이미 아파트는 받았고 자기는 우리 집 며느리니까 할도리 한다고 생각해. 대신 집안일 같은 건 내가 좀 도와줄게.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나 참.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말에 황당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이 인간은 치사하게 제 친정에 꼴 같지 않은 선물을 보내거나 용돈을 보내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혜란아, 최서방이 글쎄 나한테 용돈을 30만 원이나 보냈더라. 내가 왜 갑자기 아무 날도 아닌데 돈을 보냈냐고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장모님 생각이 나서 보냈다는 거야.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살가운 사이가 다 있니? 오늘 우리 딸 덕에 사위한테 용돈도 받고 엄마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엄마 너무 부럽대. 그이가 용돈을 보냈어?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엄마 오늘 목소리가 좋구나. 그래, 엄마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위가 이렇게 엄마를 챙기니 내 딸이 시집 하나는 잘 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 사실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또 그런다. 엄마가 뭘 해준 게 없어. 아무튼 그 돈으로 괜히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던가 아니면 갖고 싶었던 거 사. 알았지?
그이도 엄마가 그렇게 썼으면 해서 보냈을 거야. 알겠어. 엄마가 너무 전화를 오래 했다. 그럼 들어가.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게 만드니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이왕이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수가 치사하다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곤 했어요. 그러니 그 수가 먹힌다고 생각했던 건지 이 인간은 더 이기적으로 굴었는데 밖에서는 아내와 처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처가 행색을 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아깝다며 저를 더욱 부려먹으려고 했고 어느덧 회사 쉬는 날 시댁 가게에 나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하더니 왜 그렇게 불러다 일을 시키시는 건지 그 심술도 치가 떨렸는데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같은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헛다리만 짚고 어떤 다른 기대를 했더랬어요. 이 대리님,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은데?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 게 꼭 어디 아픈 사람 같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요즘 살도 많이 빠지시는 것 같고 무슨 새색시가 그래요. 아, 그 정도예요? 나는 살 빠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예쁘게 빠져야 좋죠. 아무튼 건강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신하셨나? 제 친구도 임신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던데 입덧할 때는 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사실 임신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가 있으면 남편과 더욱 가까워지고 시댁 가게에도 자연스럽게 못 가게 되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길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갔고 결과는 비임신, 임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본 저는 동료의 말처럼 제 자신이 초췌해 보이더군요. 정말 거울 속의 제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 전 아무리 집이 힘들어도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곧장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최대한 빠른 날짜로 예약했는데요. 검사받고 제 건강에 알맞은 영양제라도 꾸준히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암이었어요. 다행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암이었지만 제 경우는 전이가 시작되어 마냥 쉬운 암이라고 치부할 순 없었죠. 게다가 수술 뒤 항암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절망하고 말았는데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끝도 없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 사람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군요. 그래서 울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암에 걸렸다는 말을 했는데 핸드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 자기야, 알았고 나머지 얘기는 집에서 하자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데 꼭 타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암이 확실해? 우리 엄마한테도 말했어? 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나를 와이프라고 생각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죠. 그 순간에 참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그게 더 중요해? 왜? 내가 어머니한테 나 암에 걸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 아직 우리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암까지 걸렸다고 하면 더 싫어하겠지. 가게 일도 못 돕잖아.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암에 걸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가게 일 못 도울까 봐?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지. 우리 엄마가 자기를 좀 인정하고 좋아할 때 걸렸어도 괜찮을 텐데 괜히 자기 아픈데 서운한 일만 생길까 걱정하는 거야.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자기 말대로 나 이제 아파서 당신네 집 가게 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나 대신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 바치든지 알아서 해. 혜란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어째 자기는 나한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다. 나야말로
자기 당장 암 수술하면 자기 간호해야 하는데 나한테 안 미안해? 어떻게 나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저는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 개쓰레기다라는 걸요. 아니, 어떻게 저 순간에 저더러 자기한테 미안해야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식 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글쎄,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는 누가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것처럼 사람을 잡기 시작했어요. 뭐? 암? 새파랗게 젊은 게 암이라고? 어쩜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냐? 아직 애도 못 나온 게 무슨 암이야, 암은. 아, 이래서 내가 집안의 사람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너랑 헤어지라고 한 건데 내 아들만 불쌍하게 됐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체질이 가난한 집에서 몸까지 부실해서는 어떻게 니네 엄마는 너 같은 걸 시집 보낼 생각을 다 했다니? 사람이 염치도 모르고. 뭐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어떻게 된 게 사람이 그래요? 지금 보니 그 이랑 어머니가 아주 판박이네요. 하긴 어머님이 키웠는데 인성이 좋을 리가 없죠. 보고 배운 게 어머니일 텐데. 그리고 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사람이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저는 쉬는 꼴 못 보고 계속 가게에 불러다 일 시키시려고 하셨잖아요. 뭐야? 지가 지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에 걸려놓고 뻔뻔하게 누구 탓을 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나야말로 화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겠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흥분해서는 뻔뻔하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껏 목청을 높이더니 아직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제 병에 대해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저기요, 난데요.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하자 있는 물건을 남의 집에 보낼 수 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사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죽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하자 있는 물건이라뇨? 어머, 지금 잡아 떼시는 거예요? 댁내 딸, 암 걸렸잖아요, 암. 네? 제 딸이 암이라고요? 뭐야,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너, 니네 엄마한테 너 암 걸렸다고 말 안 했니? 정말 가지가지한다. 네, 댁내 딸이 암이랍니다. 갑상선암. 근데요, 나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장가 보낸 지 이제 고작 1년인데 어떻게 바로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도 검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나랑 우리 아들 돈으로 수술하고 병 치료받으려고. 저는 애들 바로 이혼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남의 자식 암 치료해주게? 그러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사돈도 책임을 지셔야죠. 나는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좋게 합의 이혼하면 수술비 정도는 내줄 의향이 있으니 따님이랑 잘 얘기하세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암에 걸렸어도 이러실 거예요? 얘가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해? 내 아들이 왜 그런 병에 걸리니? 내 아들은 평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넌 수술비라도 건질 생각이면 좋게 이혼 도장 찍어. 꼴에 1,000만 원 들고 시집와서 도대체 뭘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찌질한 그 여자의 아들은 다음날 제 앞에 이혼 서류와 1,000만 원 수표가 2장 든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이미 자기 엄마랑 얘기 다 된 걸로 안다며 좋게 끝내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된 거 싸워서 뭐해? 여기 돈은 자기가 해온 혼수값이랑 위자료. 뭐 자기 입장에서는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 돈을 벌어? 웃기고 있네. 내가 그 가게에 나가서 번 돈 제대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은 우스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정말 우스워 보이니?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 너 그러다 암세포 더 빨리 전이 될라. 그냥 우리 마지막은 서로 좋게 하자. 그때는 가족이었잖아. 나도 장모님한테 잘해드렸어. 용돈도 보내드리고 어버이날엔 꽃바구니도 보내드리고 추석엔 여행도 보내드렸잖아. 추석 연휴에 비행기랑 호텔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지. 그거 다 네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잖아. 좋은 사위 코스프레 하려고. 뭐가 됐든 내가 했다는 건 팩트잖아. 그러니 서로 구차하게 따지지 말고 여기 도장 찍고 이젠 자기 몸에만 신경 써.
원래 병이라는 게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뻔뻔한 그 사람의 말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저희 엄마가 저 혼수해주느라 주신 돈이니 그것만 챙기고 위자료를 합시고 주는 그 1,000만 원은 그 인간 면상에 던져버렸는데요. 어쩜 그 인간은 그 순간에도 돈 굳었다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인간과 이혼했어요. 주변에서는 왜 순순하게 이혼을 해줬냐며 저한테 뜯어낼 수 있는 거 왕창 뜯게 소송이라도 하지 그랬냐고 했지만 저는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가뜩이나 아픈 몸, 그런데 에너지 쏟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못지않게 마음의 병을 얻은 저희 엄마를 챙겨야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늘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고생만 시켰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런 병은 엄마가 걸렸어야 했는데 이혼까지 당하게 만들고 엄마는 정말 살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시며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홀로 자책만 하셨어요. 엄마가 계속 그러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라도 그 집 사람들 밑바닥을 빨리 봐서 다행이다 싶은걸.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뭐, 누가 그렇대? 그냥 엄마가 이 모양만 아니었다면 널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나 잘 컸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어때서?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뭐가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인지 모르는 껍데기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 엄마, 내가 고백하자면 나는 있잖아. 엄마 속상하지 않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참고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늘에서 아빠가 착한 암에 걸리게 한 것 같아. 뭐? 아무렴 네 아빠가 너한테 그랬겠니? 그니까 착한 암이라고. 나 수술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아서 다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결혼 전보다 훨씬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러니 엄마도 지금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나 응원해줘. 그래야 내가 힘을 내지. 응? 저는 제 몸이 아팠음에도 저희 엄마가 힘을 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를 금이야 오기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주셨는데 가끔은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더군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병실에 보기 싫은 인간들 얼굴을 보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는 꼭 완쾌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그런 제 의지가 통했던 건지 저는 스스로 한 차례의 항암을 받긴 했지만 빨리 회복됐어요. 거기에 저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빼먹지 않고 착실하게 다하며 시간이 나면 책도 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치료에만 집중하자 어느덧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주기적인 통원은 해야 했지만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그래서 병가를 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 뒤엔 일이 전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물론 워낙 큰 회사라 사람들이 많은 탓에 듣기 싫은 소문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혼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은 지금이 그 전에 비하면 훨씬 행복하다는 걸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요. 원래 최고의 복수는 그 인간들보다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보란듯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좋은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누가 봐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다행히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이혼 전보다 좋은 동료와 친구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 사람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까지 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체력은 물론이고
몸 라인도 더욱 예뻐졌는데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자기 아는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라고 많이들 권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혼을 했던, 암에 걸렸었던, 전혀 상관없다며 저를 소개받고 싶어 했는데요. 처음엔 그 사람한테 질려 남자는 됐다고 마다하기도 했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게 되었죠. 그러다 세 번째 소개팅이었나?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인간보다는 다소 소박해 보이는 순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어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도 술술 잘 나왔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제가 이혼의 상처와 암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기에 저를 많이 배려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저희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가 볼까 몰래 눈물을 훔치며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는데 나중엔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해줬어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살았죠. 그니까 대단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인가? 혜란 씨는 나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꼭 지혜로운 어른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그 말, 저더러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소리는 아니죠? 원래 이상형이 연상이었다든가. 에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다 좋았다고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혜란 씨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진심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니 누군가의 말 속에 진심을 느꼈던 일이 저에겐 잘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 겉모습보다 그 사람이 내면에 저는 푹 빠지게 되었고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만난 지 3년이 되었을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그 사람은 초혼이었죠. 게다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자라 솔직히 청혼을 받았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앞섰는데 제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엄마, 지금의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미 당신 아들에게서 제 사연을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건강한 밥상 한 상을 차려놓고 저를 맞아주셨는데 저를 보자 감정에 북받쳐 저를 와락 껴안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쩜 이리 좋은 날이 또 있을까? 고마워요. 도대체 뭐가 고맙다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날 연신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의 온기를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꾸만 전 시어머니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시댁이 전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리 가진 게 많다고 한들 시어머니는 검소한 생활을 하시려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존경스러운 게 애 어른, 하물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동물들까지 챙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는데요. 돈은 그런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커서인지 남편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모자를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에 뒤늦게 화답했어요. 사실 저는 청혼을 받고도 불안한 마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보류를 했었는데 그날 저녁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죠. 그러자 남편은 세상 행복을 자기가 다 가진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행복해했는데 원래 행복은 전염되는 건지 그 모습에 저도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두 손을 모으고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재혼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왜 다른 여자들이 가만뒀을까? 의아한 생각에 남편한테 물었는데요.
글쎄,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던데?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나를 마마보이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자기는 안 그랬잖아. 나보고 효자라고 했던가? 근데 나는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였지 효자도 아니었어. 그니까 나는 그때 자기가 효자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다른 여자들은 나랑 반대로 생각했구나.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옆에 자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자기만큼 마음에 들었던 여자는 맹세코 없었어. 아이고, 나더러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나 그렇게 순진하지 않거든. 아씨, 진짠데? 나 엄청 까다로운 남자야.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티격태격 재미지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의 말을 100% 아니 200% 믿는데요. 얼마나 그 진심이 절절했으면 제 마음에 와닿았겠냐고요.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 한 결혼이니만큼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가 되었는데요.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결혼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해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혹시 몰라서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아이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아이가 마치 엄마 완치 판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저희 딸이 저희 부부 곁으로 와주었어요. 너무 행복하더군요. 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도 혼자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저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렇게 두 분은 함께 식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며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긋지긋하던 빚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 매달 얼마씩이나마 저희 엄마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저희 엄마가 빚을 다 갚았다며 해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청 민망해하며 가족끼리 당연한 걸 왜 우냐고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저는 더 울었어요. 그 순간 왜 하필이면 그 망할 놈이 저한테 가족이니까 자기 집 가게일 돕는 건 당연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같은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새삼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를 들이민 게 고맙게까지 느껴졌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제 남편과 아이를 챙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직책에 있는데도 저한테 일하는 며느리 너무 멋있다고 때 되면 가방이랑 옷들을 사주시려 하셨죠. 어머니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가방도 많고 옷도 많은데.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원래 내 꿈이 커리어 우먼이었거든. 근데 나는 혜란이 너처럼 머리가 좋지 못해서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딸을 낳으면 딸은 꼭 커리어 우먼이 됐으면 했는데 딸을 못 낳았잖아. 너는 나한텐 딸이고 젊었을 때 나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사주고 싶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입어주고 들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도 참 제가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하긴 돈 벌어서 뭐 해? 자식한테 써야지. 난 이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많다. 네가 내가 신혼집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아주 난리를 쳐서 내가 그것도 못 해줬는데 이런 거라도 마음 편하게 하게 해줘라. 네, 저는요. 지난번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혼집은 저희 힘으로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는 자긴 옛날 사람이라며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 싫다고 했죠. 그럼 결혼 안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런 치사한 며느리가 다 있냐며 제 칭찬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 덕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뭘 못 짜줘서 안달이 나십니다. 저 아니면 평생 백화점에도 가실 일이 없는 양반이신데 당신은 검소하게 살아도 저만큼은 다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차마 다는 못 받고
3번 중에 1번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한테 꼭 뭐든 해주시려 하셨어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며 때 되면 보약도 매번 지어오시는데 그 덕에 결혼 후 10kg이나 살이 쪘더라고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이게 다 사랑을 먹고 찐 살이라며 절대 빼지 않겠다고 합니다. 찐 살이 사랑이라니. 저는 또 남편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살을 빼는 건 사랑을 빼는 거라서 절대 안 된대요.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에 저도 이젠 살 빼라는 말은 못하고 삽니다. 좀 통통하면 어때요? 이미 저 사람은 내 사람인걸요. 그렇게 이혼하고 행복하게만 살다 보니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딸아이도 제법 많이 컸고 저는 차장으로 승진까지 했는데 일하면 몸 상할까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어찌나 신경을 많이 써주던지 딸애도 반은 두 분이 키워주셨어요. 그 결과 저는 직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고연봉자가 되었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저희 엄마 생신을 맞아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할 곳을 찾았어요. 저희 가족은 생일 때면 함께 모여 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남편과 제가 반대로 저는 시어머니 생신일 때, 남편은 저희 엄마 생신일 때 식당을 예약하는데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제가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리 맛을 보고 싶어서 같은 식당에 귀국한 남편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오기로 한 남편보다 먼저 도착한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어디서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전에 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이모님이셨는데 그분도 저를 보시고는 이내 생각이 나셨는지 반갑게 다가오셨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예요? 저 기억하죠? 네,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저는 잘 지냈죠. 아, 저 여기 직원 아니고 사장이에요. 정말요? 여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던데 축하드려요. 뭘요? 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사모님도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 사모님 아프시고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반지 낀 거 보니까 재혼하셨구나. 아, 네. 오늘 남편 출장 갔다 오는 날이라 같이 식사하려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은 괜찮아요. 완치 판정 받았고요. 어머나, 축하드려요. 이것 봐. 좋은 사람들은 결국엔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전보다 훨씬 예뻐지셨네. 정말 보기 좋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저희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시다니. 그러니까요. 아, 저 여기 주말에 저희 엄마 생신이라 예약도 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정말요? 세상에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그럼 오늘 식사는 그냥 제가 대접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아니긴요. 그때 사모님이 저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모님 그렇게 이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완전 쪽박났어요. 그러게 내가 천벌 받을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저는 예전 같이 일했던 이모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커졌어요. 쪽박을 쳤다고 하니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사연은 정말 놀랄 노짜였는데요. 저랑 이혼한 그 인간은 저 몰래 벌써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던 건지 바로 재혼을 하려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즈음 분점을 내자는 사람들이 생겨서 무리하게 식당을 확장하던 전 시어머니는 그만 사기꾼한테 제대로 걸려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리고 은행이며 사채며 있는 대로 돈 끌어다 쓴 여파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는데요. 대출 잘 나오는 아들 팔아 그거 돌려막다 결국 10억짜리 아파트도 날리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화병에 전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음주운전하다 빗길에 차가 심하게 굴러 크게 다쳤다고 했는데 천벌도 그런 천벌이 없더군요. 그 덕에 그 사람의 재혼은 물 건너가고 겨우 무보증 원룸에서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기쁘다기보다 씁쓸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자기는 제 병간호하기 싫다고 냅다 이혼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저보다 더한 꼴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 중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순간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노인은 그렇게 저한테 시댁 갑질을 하던 전 시어머니셨거든요. 그리고 이내 저를 알아본 전 시어머니는 자기 꼴이 창피한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사정이 하도 딱하셔서 저희 가게에 파트타임하고 계세요. 생활비며 아드님 약값 필요하시다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자리 안내해드려야죠. 내 정신 좀 봐. 너무 반가워서 제가 계속 붙잡고 있었네요.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잠깐 불편한 제외를 하고 안내받은 룸에 들어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좀 걸릴 것 같다며 먼저 먹고 있으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오면 같이 먹겠다고 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기본 찬을 든 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왜 하필 저 사람이 저걸 들고 올까? 좀 불편했는데 금방 놓고 가시겠지 싶어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내 전 시어머니는 나갈 생각이 없는 건지 아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더군요. 오랜만이다. 얼굴을 보아하니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네, 덕분에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님은 잘 지내지 못하시나 보네요. 저 망하려니 내 얘기 이미 다 떠벌렸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네가 들은 대로야. 아마 나랑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벌받나 보다. 전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 까닭에 굽었던 등이 더 굽어진 듯 보였는데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쯤에서 빨리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난 인연에 더 할 말도 없었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덥석 붙잡더군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기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만난 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래? 원래 첫정이 무서운 거거든. 내가 이제 너한테 잘해주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손 놓으세요. 너도 알겠지만 지금 내 아들이 많이 아파. 그래서 재우는 꿈도 못 꾸고 우리 아들 정말 불쌍하게 누워만 지낸다. 내가 반성 진짜 많이 했어. 너같이 착한 애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아들도 네 생각 많이 해. 너를 많이 그립다고 하고. 그래도 조광지철하고 얼마나 네가 보고 싶겠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너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면 니네 둘은 천생연분인 거지. 저는 전 시어머니의 말에 소름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저 결혼했어요. 딸애도 있고 여기서 오늘 남편이랑 식사하려고 온 거라고요. 라고 소리치듯 말했는데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자기 아들이 재혼하지 못한 만큼 암에 걸렸던 저 역시 재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든지. 그래서 저는 쐐기를 받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 속 행복한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보세요. 저 지금 남편이랑 딸이랑 엄청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만약 저 이혼하지 못했다면 어머니 아들 제가 병간호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혼하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제 은인이시네요. 저희 엄마한테 하자 있는 물건 책임지라고 하시더니 어머님도 하자 있는 물건 평생 책임지실 거죠? 전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마나 분했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한 것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약이 올랐던 건지 전 시어머니는 당신이 차린 상을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 남편이 도착해서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아래 위 훑어보더니 이내 상을 내려놓고 나갔는데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상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봐주시고 가셨어. 라고 태연하게 말했네요. 굳이 저 사람이 전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신경 쓰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돌아오는 길 면세점에서 섰다며 저에게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는데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아주 조금 열린 문으로 전 시어머니가 룸 안을 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보란듯이 남편과 다정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님께 식사값을 지불하고 아무래도 주말 예약은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눈치 빠른 이모님은 전 시어머니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절박한 사람 돈줄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저희 엄마가 독감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충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전 시어머니한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아량이었죠. 그 뒤 저는 그 식당이 아무리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굳이 불편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보여줬으니 다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 벌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 이젠 저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 이상 더 불행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연이란 게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좋은 인연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고 나쁜 인연에는 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고 지내려고 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한심하고 짠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일수록 나를 위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라버려야 했는데 병까지 걸려 버림받는 형태로 그들과 인연을 끊게 되었으니 그 점이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현명해지려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딸도 그런 제 모습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거울 삼아 자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딱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과 슬기롭게 그 시련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련이 있어야 성장이 있듯 한 사람으로서 또 엄마로서 남편과 더불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